아이는 학교 폭력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거야. 당연히 가해자가 될 리는 없고 그렇다고 피해받을 만한 성격도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법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나눠주려고 몇 주 동안 준비를 해두었는데 공부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더 묵직한 이야기를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 애들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부터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제 둘째 아이랑 잠들기 전에 학교 생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 여자아이들의 미묘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 아이는 지극히도 평범한데 장점을 딱 하나 꼽자면 엄청 긍정적이라는 거. 이 친구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그냥 세상 만사가 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약간 뭔가 관계에서 불편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 아이는 학교 폭력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거야. 당연히 가해자가 될 리는 없고 그렇다고 피해받을 만한 성격도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무리짓는 행태,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무리짓는 행동이 단순히 성향 잘 맞는 아이들끼리의 우정에 머무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드러나거나 또는 드러나지 않는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지를요. 만약에 이렇다면 공격성의 한 형태고요. 괴롭힘이고요. 이게 학교 폭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무리짓기가 공격성의 한 형태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격성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어떤 과격한 남자아이가 친구를 때리고 발로 차고 큰 소리를 막 지르고 뭐 예를 들어서 또 게임을 하다가 질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 막 엎어버리고 상대 아이를 막 치려고 하고 이런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짓기에서 시작되는 공격성은 주로 관계적 공격성이에요. 이 무리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따돌리는 거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 수위가 높아지면 그 아이의 물건을 숨기거나 또는 망가뜨리거나 이런 행태를 보여요. 이 관계적 공격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 공격성과는 뚜렷하게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힘의 불균형, 즉 특정 누군가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불평등한 힘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친구를 괴롭힌다는 반복성. 세 번째는 이 괴롭힘의 행동이 특정 누군가에게 행해진다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금쪽이 행동 있죠. 그건 그냥 본인이 화가 나면 가까이 있는 애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구체성을 띠거나 본인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교실 내 지위가 더 낮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 아이들이 무리를 짓고 특정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기 시작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야, 쟤는 이렇게 하니까 꼼짝도 못하더라. 내 말 잘 듣더라. 이렇게 친구들을 통제하는 법을 학습하게 되고요.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 통제를 당하면서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돼요. 이 지배와 복종의 패턴이 또래 문화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속이 되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네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감지하기 어려워져요. 지네들만 막 시시하고 어른들은 눈치를 못 채는 이것을 침묵의 규범이라고 해요. 자, 이제 내 아이는 이 관계 속에서 안전한가요? 지금 당장 살펴보세요. 내 아이는 또래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관계도를 도식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내 아이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 이 속한 위치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다르거든요. 자, 먼저 부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이 무리짓기의 주도권을 가진 아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큰 아이죠. 이 아이의 먹잇감. 자,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두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신이 받은 이 부당한 대우에 다시 보복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이미 위축되어 버린 아이,
극복하려 하지 않는 아이예요. 수동적 피해자라고 해요. 또 다른 유형은 반응적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괴롭히는 행동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수많은 방관자들이 있어요. 이 방관자들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냥 모른 척 지켜만 보는 소극적 방관자들, 그리고 이 나쁜 짓을 은근히 지지하는 강화자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아이들, 바로 방어자입니다. 결정적인 열쇠를 지닌 아이예요. 자, 내 아이는 어디에 속하나요? 가해자, 수동적 피해자, 반응적 피해자, 아니면 소극적 방관자, 또 적극적 강화자, 그리고 방어자. 이 중에서 말이죠. 내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이 아이들의 특성과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해자입니다. 자, 어쩌면 아직 가해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잠재적 가해자, 또래 관계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타인에 대한 착취 성향이 높다는 연구, 또 나르시시즘, 폭력 낮은 공감 능력, 이런 기타 등등의 특징이 있다는 거, 누구나도 예상 가능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개인적인 특성보다 가족,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 이런 가족 변인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는 정말로 하나같이 엄청난 관련이 있다는, 또 우리 부모님들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또 자극하는 이런 결과들이었어요. 특히야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격성의 사육장이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무리짓기, 괴롭힘의 중심에 있는 아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동시에 변화가 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물론 부모님과 무관하게 아이가 가진 특수한 성향이거나 혹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 친구가 특정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경험, 이런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새롭게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게 타인의 관점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상대 감정을 이해하는 이 정서적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정서적 공감이라고 했죠. 비슷한 의미로 인지적 공감도 있거든요. 이건 머리로는 아는 거야. 저 아이가 어떤 감정일지. 하지만 이 감정 자체는 공감을 본인의 감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슬프겠네. 힘들겠네. 요 정도까지는 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해요.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틱틱거리고 막 예의 없이 행동하고 오롯이 본인 위주로 구는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니까 애니까 또 그럴 수 있지. 아직 철이 없잖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근엄하게 막 앉혀놓고 야, 너 이렇게 못됐게 말해서 되겠어?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방법은 훈육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거든요. 이것보다는 첫 번째는 엄마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속상해, 힘이 쭉 빠져,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아, 이런 등등 상대가 느낄 만한 감정을 우선은 말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고학년, 저기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하면서 조용히 침착하게 고요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 이렇게 공감을 학습해야 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이걸 굳이 왜 가르쳐야 돼? 이런 의무는 품지 마세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건 나쁜 말이야, 엄마 기분 나빴어, 이런 금지만 하시면 안 되고 대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런 대안 행동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연습도 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가 만약에 어리다면 각각 역할을 주고 연습해보는 기회 꼭 필요하고요. 이 감정을 다루는 책도 함께 읽으시면서 이 책 속의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기분일까 한번 표정 볼까? 눈이 슬퍼 보인다, 나라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해? 이건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고학년은 엄마가 시킨다고 연습할 리가 잘 없잖아요. 그래도 타인의 이 감정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그 연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속하셔야 돼요. 너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엄마 마음은 좀 어떨까?
어떨 것 같아?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 너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 이 말하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이런 내 마음, 너의 마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서적 공감 능력 높아질 수 있어요. 아니 특정 아이를 실컷 괴롭혀 놓고 야, 쟤 우는 거 봤냐? 완전 개웃김.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보낸 카톡에 제때 답 안 하고 일십했다고 뭐 거의 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비장하게 괴롭힘을 선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살펴봐 주셔야 돼요. 내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은 하는 건 아닌지 항상 부모님 시야 안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이 아이를 지켜보셔야 되겠죠. 특히 카톡, 요즘에 SNS, 뭐 인스타, 페이스북까지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사생활은 어떡하냐고요? 아니요. 우리 아이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이건 부모님 권한 내 역할이에요.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역할이자 과업이에요. 사생활, 자유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방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심각성이 부모님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 무리짓기가 우정이라는 선을 넘어버리면 관계적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괴롭힘이 되고요. 그건 폭력인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무리를 주도하는 아이, 굉장히 긍정적인 리더십을 가진 아이 아니고요. 무리를 주도하는 아이 중에 그런 아이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 말고 잠재적 가해자, 이 아이들의 특성과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이 애들 무리 사이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잠재적 피해자 아이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며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피해를 받았던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때 부모님은 어떻게 다뤄줘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빨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